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K반도체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쿼리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다, 이런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대로 흘러내리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주 전략 많이 고민되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하락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부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펼치고 있고요. 시가경제 코스피 지수 0.76% 밀리면서 2,5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서 홍콩 증시의 흐름도 눈여겨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부양책 효과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지금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쪽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급락세를 보이더니 오후 들어서 급등하고 그 이후에는 강보합권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지금도 0.2%대 상승하면서 7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승 종목은 470개, 하락 종목이 1,100개를 넘어가는 지수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전에 전 섹터에서 하락 종목들이 쏟아졌는데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상황입니다. 자,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눈에 띄는 게 실리콘2가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 자율주행 그리고 중동 정세와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자,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목표가 뚝, 긴 겨울이 올까요? 반도체주 전략 세워봅니다. 중동 전쟁의 바닥길을 주목하라. 해운주 전략 세워보고요. 전쟁 위기, K방산이 지켜줄 수 있을지 방산주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지겨우시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이슈 속에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9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 숫자를 보여줬는데 연일 외국계 IB에서 K반도체 때리기 지속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병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병약하다고 보는 근거가 뭐예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시각 자체가 모건 스탠리와 이야기했을 때 그럼 좀 틀려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의도적으로 좀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반도체 관련돼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목표가를 원래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고 맥쿼리는 삼성전자를 일단 이 목표가를 원래 12만 5천 원을 뭐 제시를 했었는데 6만 4천 원까지 이제 거의 반토막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앞에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모건 스탠리와 했었던 그 부정적인 의견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부분이 다운되는데 결국엔 이제 메모리가 왜 그러면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냐? 네. 역시 뭐 공급 과잉에 따른 디램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있다. 근데 전방 산업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평균 가격까지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이 조금 뭐 늦게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로 보면 HBM 수주 퀄 테스트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SK 하이닉스가 HBM3E 관련돼서 뭐 12대항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뭐 8단 정도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는 아직까지도 별 반응이 없다.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분기가 끝났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아직 깜깜무소식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D램과 낸드 쪽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본다면 모건 스탠리 보고서 대비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 HBM 지연에 대한 문제들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적 볼 때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네. 단순히 올해로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2년, 3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서부터 반도체가 조금씩 작년까지 감산을 거의 다 마무리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감산이 거의 끝나면서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2, 3년 터울로 본다라고 해도 올해를 기점으로 보면 25년, 26년까지는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꺾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 나왔죠. 9월에 수출 데이터가 뭐 역대급으로 나왔기 네.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른 업종에 있어서의 실적이 부진했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까봤는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HBM 쪽 관련돼서는 여전히 호전적이다. 그리고 HBM 관련돼서는 낸드 쪽과 D램 쪽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도 그런 점에서 이제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외국인 삼성전자를 한 6조 정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수한 금액 자체가 6조 정도로 많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95조를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수급이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된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유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서 결국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쪽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제 펀드를 만드는 거거나 이제 패시브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적으로 좀 자금을 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도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중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런 거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거는 3분기 때는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수급에 대한 걸로 꼬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수급 장세 안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수급에서 기인된 하락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최선 호주로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이제 퀄 테스트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뭐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HBM의 계산 대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좀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HBM3 관련된 퀄 테스트 12단 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 양산이 본격화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관전 포인트 전까지는 SK 하이닉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계속돼서 좀 뉴스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반도체주 내에서 최선 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들 세워봤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일에 편히 쉬는 동안에 또 중동 쪽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이 주식시장 내에서 관련주들이 꿈틀거리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사실 해운주가 장 초반에는 많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그 탄력이 많이 꺾였습니다. 해운주 흐름들 우리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뭐 지난해 말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홍해 사태가 뭐 연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발 미국 컨테이너 쪽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계속 충돌로 인해서 홍해를 이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나타났죠. 그래서 원래는 80일 정도 걸려야 되는 기간이 130일까지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해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관련된 것도 한 몫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에는 해운에 대한 물동량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이 소비를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 한꺼번에 몰리면 결국에 해운주 쪽으로도 매기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국내 쪽 해운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지만 그게 얼마만큼 장기화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인 포지션 자체는 이제 상반기 때 좋았었던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계속 이렇게 악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해운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기간 내에 좀 이 물동량이 좀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더해지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해운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상승이 반짝 상승인 건지 추가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나마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중동 리스크 발로만 뭐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이제 경기 부양,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해운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출입이 활발히 되면 이 활발히 되는 시점에서 이제 다양한 컨테이너선, 벌크선, 그리고 LNG선 뭐 이런 선들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많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선박 제조 쪽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철강을 또 이용을 해서 일단 선박을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피팅 관련된 업체들도 순환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뭐 해운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연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경기 부양이 얼마만큼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 단기적인 성향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인 걸로 재가치를 받는 종목들을 좀 우선시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업 강세의 물줄기,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철강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좀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뭐 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일단 뭐 시총이 적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역시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관련된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시가총액이 적은 쪽에 좀 가치를 매기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본업에 대한 물류 쪽 관련된 가치를 좀 따져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현대글로비스나 H&M 그리고 페노션 같은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예 무역업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우선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무역 트레이딩 관련된 업체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결국 나의 자신,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쪽 역시 방산입니다. 방산 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방산 쪽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뭐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부로 네. 상당히 확전 양상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일단은 뭐 미사일을 좀 날렸는데 이때는 이제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이 어떻게 보면 공습에 있어서 피해를 받아서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란 공격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에 개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그래서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뭐 중장기적인 뭐 리스크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 자체도 좀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방산주라든지 뭐 유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또 이란 관련된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다 요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추가적인 뭐 공격을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주가 출렁임이 큰 종목들인 만큼 관련된 이슈들 좀 기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산주 왜 수혜가 가능한 건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국내 이제 방산주들이 왜 그러면 다른 나라들보다 국내 방산주들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미국이나 독일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장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들이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거 아니고 그리고 독일 기업 아니면 역시 뭐 아시아 같은 아시아 계통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그 구매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정적인 부분으로 대량 생산을 이제 무기를 할 수 있는 나라들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제한적이다.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레퍼런스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호주의 장갑차라든지 그리고 폴란드에는 뭐 전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국내 쪽 방산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차라리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하나의 뭐 유망한 그런 투자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방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들, 가격적인 매력들, 그리고 경험치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될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사실 오늘장 만을 떼고 본다면 장 초반에는 사실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시세가 빨리 튀었거든요.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뭐 이슈나 뉴스에 나는 조금 더 긴밀하게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수익성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 하시면 됩니다. 뭐 스페코나 유니드, 휴니드 그리고 한일 단조 뭐 이런 종목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꾸준한 펀더멘탈적인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이 좀 큰 회사들 있죠.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변동성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데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정말 대응하기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테마로만 흘러가고 장중 변동성도 상당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하루하루가 좀 네. 가시밭 걷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하려고 하니 또 휴가가 많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도 또 한글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중국 시장은 아마 1일부터 7일까지 계속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시장과 여러 가지 대만 시장, 일본 시장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 시장 자체에 전한 변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 때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할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좀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다음 주에 잠정 실적을 보고 나서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분할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고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0월 2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해외 인력 감축 보도 등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2일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 직후 한때 59,900원까지 하락하며 1년 7개월 만에 6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며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30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라 5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금융사고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외 직접 구매와 직접 판매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직구액이 직접 판매액보다 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직접 고른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모두 투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올해 패키지 판매가 예상보다 더디다, 좀 저조하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3분기 노이즈는 오히려 바닥 신호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모두 투어의 고객의 회복 속도는 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8월에 출국자 수가 2019년에 96%까지 회복했는데 모두 투어 고객은 57%만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비수기 들어서는 경쟁사와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행 관련 소비 플랫폼이 이제는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 투어는 대응이 좀 느리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3분기에 있었던 TMF 사태로 예약이 대량 취소되는 악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자연재해 우려가 커지면서 패키지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8% 하회할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긴 호흡으로 이 모두 투어의 주가를 좀 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국 최대 단일 세대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1968년에서 1974년생으로 대략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지금 50대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대략 9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객들 중에서 모두 투어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이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이 모두 투어에게는 수혜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자, TMF 사태와 일본 여행 관련 노이즈가 과연 어느 정도의 악재로 보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7년에는 사드 때문에 중국 쪽의 관광이 완전히 막혔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일본 보이콧 운동이 일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보다 주가가 더 눌린다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은 시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사업인데 지금처럼 비수기 영향에 이런 대외 악재까지 겹쳐있는 이 상황이 투자의 적기가 아니냐, 투자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인데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밀리더니 살짝 회복하는 듯 싶다가 다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2.74%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기획에 대한 리포트고요. DB금융투자가 썼습니다. 자, 목표가는 26,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고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광고 경기가 침체했는데 그 속에서도 선방을 보여줬다. 그리고 광고 불황이지만 난 밸류업 크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3분기 매출 총이익이 4,200억 원인데 이건 YOY로 봤을 때는 4.8%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959억 원인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글로벌 광고 경기 침체로 비계열 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와 중국 지역의 성장은 조금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에도 해외 매출 총이익은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북미는 주요 고객사의 닷컴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은 비계열 영역에서의 지금 물량이 잘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소폭 순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배당 성향이 60% 정책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즉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자, 그래서 주당 배당금을 1,200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6.5%가 되는 건데요. 자,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됐는데 2025년 상반기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특히 동시에 자사주를 지금 1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밸류를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과 주주 환원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이 접근해도 적당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기획에 대한 오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모두2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작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파란불을 켜더니 이번엔 계속해서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56% 현재 시간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역발상 투자 시간에는 손창현 팀장이 골라온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역발상 투자 시간에는 어떤 리포트를 살펴볼까요?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59,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통한 투심 회복 그리고 밸류업이 기대된다. 양호한 3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와 물류비 부담은 실적에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원자재의 영향이 큰 게 바로 타이어 산업인데 최근에 천연고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타이어 기업 업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동사는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그 구입한 그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제 타이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원자재를 이제 먼저 사놓는 경우 매집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천연고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5개월 동안 천연고무 가격이 전년 대비해 봤을 때 33%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011년 이후에 보시면 이 천연고무 생산량이 35% 증가를 했지만 수요가 40%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역시 타이어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타이어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추이가 관건일 것 같고 이게 얼마만큼 좀 높냐에 따라서 이 차에 대한 구매력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타이어 가격이 오르면 차량 가격에도 포함이 되니까 차량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자, 리포트 내용 이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는 59,000원 매수 유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편안한 실적과 불편한 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산정은 24년에서 25년 평균 EPS 9,976원을 계산을 했다. 그래서 PER 6배 정도를 글로벌 피어 그룹에 비교를 해봤을 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한온 시스템 인수에 따른 투심 훼손을 고려해서 30%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일단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실적은 안정적인데 투심 회복, 포환 밸류업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한온 시스템 인수한다라는 MOU가 체결이 되고 나서 주가가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습니다. 동기간에 포스피도 마이너스 4.78%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제 뭐 하락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악재는 상당 부분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이제 주주환원 적적과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리포트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거를 좀 세 번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에는 2조 3천억 정도 나올 거라 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105억을 기록을 할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7.5%를 예상을 한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결국에는 이제 당사 기존 추정 컨센서스 관련돼서
양호한 실적을 예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이유를 뭐 한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수와 유럽 쪽 관련된 중심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7월 이후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SCFI 관련돼서 하락이 전환됨에 따라서 물류비의 실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지준율 인하를 해서 또 중국이 부양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무 가격 상승 영향이 있지만 이게 레깅 시점 감안을 해봤을 때는 단기 실적 영향이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레깅이 뭐냐면 구매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에 그 구매를 해놓으면 8월 한 달 쉬고 9일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차이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별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월 이후에 이제 윈터, 겨울용 타이어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원자료 상승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이 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본업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악재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크게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다. 지금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타이어를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리포트를 귀 기울여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한운 시스템 인수가 관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월에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급락이 나왔고요. 이 한앤코 오토홀딩스와 인수 조건 관련돼서 변경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인수가액을 좀 낮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존에 1250원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를 주당 10,000원으로 낮췄고, 주식 수도 1억 3천만 주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1억 2천만 주로 좀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가액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5% 하향이 조정이 됐지만 최종 지분에 대해서는 한 1조 정도 증액을 해서 54.8%로 일단은 높였다. 그래서 기존에보다 4%를 높여서 54.8%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원 시스템과의 시너지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원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공조 관련된 부품을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포드나 폭스바겐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이 공조 관련된 시스템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어진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조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 모터, 열관리 효율 배분 관련된 시스템도 이 한원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대 확대가 되면 관련돼서도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관련된 포트폴리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한 500kg 정도는 더 무겁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또 내구성이 오래 유지가 되는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운 시스템과의 어떤 그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정 목표가 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격이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계산해 보면 이 PER이 3.9배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PER은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PER 뭐 지금 목표가를 제시를 해서 또 59,000원이 결국은 PER 5.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9배 정도만 해도 84,000원 정도 되거든요. 8배만 해도 이제 84,000원이고 네. 9배면 한 9만 원 정도 좀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한운 시스템에 대한 거에 그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빠르게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이미 최근에 지지를 했었던 가격선까지 빠진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39,000원을 안착을 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는 한 단기적으로 45,000원은 좀 뛰어넘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8,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서 1차 기술적 목표가인 4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인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4만 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 무역과 신사업 부문에서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다. 물류 부문의 이익 개선 흐름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과 미국의 항만 파업의 영향이 주목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문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무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런 상사 기업들 한번 업황 짚어 주실까요? 당연히 중동전이 확산이 되면 물류비가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무역 관련돼서 조금 더 얹어서 가격을 좀 매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조금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물류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가 얼마만큼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거를 상쇄할 수 있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동발 리스크를 중국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느냐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자, 리포트 내용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목표가는 4만 원 매수 유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목 보시면 하반기까지 우호적인 실적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목표 주가에 대한 평가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 3.5배 그리고 PBR 0.4배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거는 시장 기대치 부합할 전망이고요. 자원과 트레이딩 신성장 관련된 견조한 실적 흐름과 더불어서 물류에서 이 개선 흐름이 확인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CFI 관련된 이제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관련돼선 7월 3,700포인트를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 2,1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하반기까지는 추세는 점차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눈여겨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480억을 기록을 할 것이다. 컨센서스는 상회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은 4조 3천억을 기록을 할 것이고 전년 대비 18.3%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출액에 대한 상승에 대한 요인은 원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안 유연탄 가격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호주산 유연탄과 해상 운임 관련돼서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480억인데 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3분기에 나타났던 이 자원 부분의 일회성 비용과 그리고 주요 가격 지표 하락에 따른 부진이 기저효과로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연탄 가격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지만 지속되는 증상 기조에 더해 최근 나타난 유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 자원 부분 마진 안정화에 기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레이딩 세 번째는 트레이딩 신성장과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탄 트레이딩에 대한 안정 실적 관련돼서 우호적인 IT 패널 쪽에 대한 실적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월에 대한 그러니까 7월부터 해상 운임 지수 관련돼서도 이 양호하게 둔화 국면에 진입했지만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4분기까지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중국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영향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주산 유연탄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련돼서 이 저열량탄 관련돼서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10월에 미국 동부 항만 노조 파업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이제 유럽항 관련된 운임이 어떻게 급등이 하면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리포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리포트에는 중동 리스크뿐 아니라 미국의 항만 파업 이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 부분의 영향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튼튼한 내실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했을 때 2분기 말 기준으로 1조 1,078억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조 1,628억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럼 엄청나게 지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총알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11월에 AKP 광산, 인도네시아에 있는 광산을 일단 1,330억에 올해 1월에 인수 마무리를 했다. 여기에 이제 니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니켈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니켈 재련 단지, 그리고 운광로, 저광장, 거기에 이제 항만 인프라 등을 구축을 해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니켈을 채굴만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채굴량은 일단 3,6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크게 이제 된 그런 부분이냐면 전기차에 700만 대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니켈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을 해서 양호하게 무역을 하면 동사도 같은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그냥 채굴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공하고 운송까지 가능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을 인수를 했다. 시너지가 기대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를 들어볼게요. 지금 4만 원으로 나와 있죠. 네. 목표가 4만 원이 PER 3.6배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좀 저렴한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성장성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인데, 그나마 이제 니켈 광산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사는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지금은 뭐 29,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을 잘 유지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뭐 33,000원 이상까지는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예전 5월 달에 고점이 이 35,900원입니다. 그래서 이 35,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1차 기술적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상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 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관련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할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나쁘지 않다 보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바로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이고요.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 원통형 캔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니, 캔 만드는 기업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부터 양산하고 납품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 4680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름이 46mm고요. 세로로 80mm입니다. 그래서 이 4680이라고 부르고 있고, 보통 우리는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가 2170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그거의 용량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모든 걸 한 5배 정도 높인 배터리가 4680 원통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조그마한 배터리들이 다 어떻게 생겼죠? 네, 원통형이 돼 있죠. 우리가 보통 리모컨이나 이런 가볍게 쓰는 배터리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고,
오랫동안 만들어 온 만큼이나 그만큼 경험이나 기술력이 축적돼 있는 게 원통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통형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거고 그 크기만 키워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기존의 각형이라든가 다른 배터리보다도 더 효율적인 이 가능성이나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통 배터리가 이번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부분 들어가고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산하는 배터리도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실제 그 정도로는 뭐 많아봤자 목표치가 25만 대거든요. 사이버 트럭 만드는 게. 근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배터리가 잘해야 4만 대 정도? 그러니까 20만 대 정도는 다른 거를 갖다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합작사를 지을 때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나중에 만들자. 지금 약간 분위기 안 좋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미룬 게 있다면 그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 배터리 공장은 애리조나주에 이 기존 예상대로 그다음에 기존의 계획대로 공장이 만들어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통 배터리의 이 캔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동원 시스템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같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못 나와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봉에 우리가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48,000원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손절가는 4만 원 라인대 지키면서 가시면 아마 안정적인 흐름 우리가 원통 배터리에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LG 엔솔의 이 원통형 배터리 캔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재인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입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HK 이노엔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각각 9,58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12억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15.7%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53.4%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내수 이제 주요 제품이 계속해서 내수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수출까지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주요 제품인 이 K캡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뭐 중국과 멕시코 여러 국가로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판매가 시작됐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중국 매출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좀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품뿐만이 아니라 기본 이 뭐 컨디션이라는 그런 숙취 해소제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뭐 매출도 굉장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부터 지금 5개년 연속해서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9천억 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996억 정도.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치와 조금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해외 수출로 인해서
이런 성장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진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나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2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하면 이제 재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이 HK 이노엔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도 50%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계속적으로 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유보율이 작년 기준으로 8,200% 정도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익성을 보더라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에서 올해 두 자릿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상승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K캡이라는 제품으로 지금 임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FDA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가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26년부터 판매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K캡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했었던 가치가 3,500억 대였는데 지금은 4천억 초반대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 HK 이노엔 자체도 지금 이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6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하게 되면서 뭐 7만 원 구간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좀 호평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를 드릴 텐데, 지금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순부터 바닥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 뭐 단기 이평선 혹은 21 이평선 구간에서 매수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8,000원에서 49,000원 사이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이전에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 혹은 바닥을 좀 받았었던 가격대인 5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이제 39,0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HK 이노덴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호실적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확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K캡의 이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4,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밸류업 관련주, 오리온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제 뭐 10월 달 시장이 됐기 때문에 10월 시장 전략 말씀 좀 드리면요. 11월 달 이제 B컷 가능성 또는 연말까지 최소 50bp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현금 살포를 포함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유동성 기조 속에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나오더라도 완만한 조정 이후에 재차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아 보이고요. 자,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다소 조금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이렇게 좀 눌릴 때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리온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리온은 이제 안정적인 출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K 과자가 8월달 수출액이 사상 최대가 좀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미국 쪽에서 성장성이 좀 다소 부족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꼬북축이 좀 열풍을 좀 일으키고 있고 4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좀 나와주면은 공장 현지화를 좀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한번 보시면요, 한국 이제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이제 중국 법인은 다소 좀 부진했고, 뭐 베트남하고 러시아는 실적 양호, 그리고 이제 미국은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4, 4분기 때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채널 영업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원자료 투입 단가 안정화, 그리고 배당 성향에 힘입어서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밸류업의 원론인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현금으로를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높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올 9월 달에 거래소에서 발표한 코리안 밸류업 지수에 동사가 조금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배당 성향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공시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당 성향 확대,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리온의 주가 관심 있게 보실만 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리온의 주가를 레벨 다운 시켰던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게 올 1월 15일 날 있었던 그 리가켄바이오 인수권, 뭐 총 지분은 20%였고 투입됐던 금액은 한 5,500억 정도 되는데요. 자, 인수단가 5,600원 감안했을 때 최근에 리가켄바이오가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거의 인수단가 대비해서는 90에서 100%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디스카운트 요인도 지금부터는 완만하게 해소되면서 재평가를 받을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제 오리온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출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3조 원 돌파해서 2026년도까지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5천억 돌파 나오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사상 최대 단기 순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오리온의 이제 그 주봉상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실적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 지금 기술적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 한 차례 급등 이후에 기간 행보를 보이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위쪽으로 좀 틀어줄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인데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리가켄바이오와 이 본업 간에서의 이제 시너지가 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했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하락해서 아직 이제 계속적으로 좀 저점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반등을 줄 수 있고, 또 종목을 좀 보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추세인데, 이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 지금 검정색 선 기준선이고요. 작년 6월 달에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처음으로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금 건전한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1분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인 200선 쭉 내려오면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이평선이 보시게 되면 밀집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재차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뭐 현재가부터 한 94,000원 나올 때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리가켄바이오 인수 공시가 나왔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이니까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자,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이 81,8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리온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8월 수출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다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오리온은 미국 시장에서 좀 매출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미국 시장 공장 이 진출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밸류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비롯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로 인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81,8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태웅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무역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 무역업에 굉장히 큰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 미국에 있는 이제 노조가 항만에 있는 이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심지어 이 해당 사건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 협상이 빠르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조 파업에 의해서 운임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웅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적인 수혜를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장기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한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이 바로 뭐냐? 해운 가격이 운임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바로 이스라엘, 이란의 전면전 분위기, 이 분위기가 또 한 번 다시 해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이슈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 가져두시고 공략 이어가시면 최근 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단기 상승 파동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전에도 제가 라이콤이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종목이 오늘 25%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태웅로직스 자체도 25%까지는 아니겠지만 단기 테마성으로 단기 상승이 정말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웅로직스 제가 기존에 지금 이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화면에 나오시는 거 이외에 제가 불러드리는 게 좀 명확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변경된 가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 자리는 원래 4,000원짜리 이하만 나와도 나쁘지 않다. 4,200원 이하만 나와도 괜찮겠다 설명드렸는데 현재 가격이 이미 3,600원까지 떨어졌어요. 현재 가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3,700원짜리 이하로만 매수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3,700원짜리 이하 매수 들어가시고요. 손절가 자리는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550원짜리 여러분께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리는 지금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이니까 우리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 한 7% 정도 상승 기대해 보면서 4,000원짜리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적인 변동성 하에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태웅로직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가격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태웅로직스 이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수혜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700원 이하 목표가 4,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팀장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의 의상에도 가을이 느껴집니다. 자, 부쩍 추워진 날씨 안에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국 부통령 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반응만 떼고 본다면 해리스의 손을 들어준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쪽, ESS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한중, NCS 이 종목부터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뭐 해리스 관련 주로서도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이제 ESS 쪽은 뭔가 정치적으로 엮지 않아도 네, 앞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투자는 많이 하지만 오히려 좀 수익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이제 자본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ESS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어떤 전력 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4%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5%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2030년까지 봤을 때는 이제 두 자릿수대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ESS 관련해서는 뭐 구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기업 인수를 통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신재생 쪽만으로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자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인간이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ESS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한중 NCS를 좀 보는 이유가 지금 ESS 안에서도 좀 판도라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소형화 쪽이 이제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중대형화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국내 유일 이런 순행식 ESS 관련 시스템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그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제 7피트 내외의 크기로 좀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피트 이상 배터리 셀 업체들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가 베팅 내유 여부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관점에서는 우선 전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6만 원대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S는 미국 대선 이슈를 빼고 놓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갈 거다. 그중에서도 한중 NCS 특히나 투자 포인트가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어서 유한양행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랭라자 바람을 타고 주가가 신나게 가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어요. 네.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마다 좀 접근을 하시면은 요즘에는 좀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유한양행이 이번에 좀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팀입이 미국 안에서 약가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된 거고요. 일단 21만 6천 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한화로 하면 3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지불을 해야 이 레이저 티닙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타그리소보다도 훨씬 더 높게 약가가 책정을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가가 높게 책정을 된 원인은 당연히 그 효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는 과연 타그리소 대비해서 그 경쟁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좀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우려를 일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HIV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 원료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 HIV 관련해서는 신약이고요. 내년쯤에 아마 판매가 좀 재개가 될 걸로 판매가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신약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던 HIV 치료제에 대비해서 그 예방률이 100%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들은 99%까지 지금 예방률이 있고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일매일 경구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률이 99%까지 올라가는데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주사제로 맞으면은 100%까지 예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 효능 자체가 굉장히 좀 선택이 많이 될 거다라는 좀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블록버스터급으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를 지금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한양행은 좀 어느 정도 스토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기적인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레이저 틴이 미국 내 약가 책정이 시장 기대보다 2배 이상으로 됐다라는 점, 중장기 성장 모멘텀 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해운주 내에서 또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인데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파업 이슈로 인한 이 해운운임 폭등 가능성, 여기에 더해지는 중동발 리스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흥하해운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슬희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전략을 짜본다면 이제 네. 오늘에 좀 답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이슈를 좀 크게 반영했던 게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방산이라든지 해운 쪽이 앞으로도 어떤 그런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더불어서 이 해운주들도 단기 관점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업 관련해서도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동부항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동방만 같은 경우에 지금 컨테이너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수출을 차지하는 게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거의 한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규모적으로 봤을 때 한 6조 원대 손실까지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교역품이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동부가 아니라 이제 서부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운임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관련 해운주들도 이런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좀 두 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임도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컨테이너선 하나에 뭐 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4천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 5배 이상 지금 급증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멘텀을 받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뭔가 급등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 굉장히 좀 과대낙폭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적인 부담도 상당히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해운 쪽 방산주 시장 안에서 오늘장 부각이 됐는데요. 이러한 단기적인 트렌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슬희 팀장님께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추가적으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파업 이슈는 앞에서 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좀 중동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연휴 기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라던가 좀 이란도 같이 뭐 참전을 하기도 하고 좀 이 전쟁 리스크가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한 좀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단은 뭐 제한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계속 좀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전쟁 리스크는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해운주들이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많이 움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도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시장이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할 때 인버스격으로 사실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조정 시에 대피처로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괜찮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하해운 현재 대외 변수가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하지만 단기로 일단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라이콤입니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테슬라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라이콤 역시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자, 이주연 대표님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라이콤은 그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공개가 10월 10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가까워지고 있어서 관련한 그 종목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탄력적인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라이콤이 가장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 23%대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라이콤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만하긴 합니다만 지금 들어가서 좀 그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살짝 좀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아예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매물 부담이 없는 구간에 위치를 해 있을 때 그럴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눌림 시에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증폭기 관련해서 이게 라이다에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요. 실질적인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성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다음 주인가요? 10월 10일 날 그 기점으로 해서 그날에는 좀 그날 전후로 좀 세론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연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슬이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테슬라 관련해서 항상 좀 부각을 봤던 이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아직까지 좀 테슬라를 믿을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로보택시라든지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 출시된다라고 지금 얘기했던 게 벌써 지금 몇 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출시에 대한 기대 가치로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는 좀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게 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걸 갖고 얼마나 또 판매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인도 판매량을 좀 보게 되면은 인도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BYD 쪽에 또 굉장히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인도량이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3분기 때 한 46만 대 정도로 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사실상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현재 시점에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맥쿼리에서 또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5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엇갈리네요. 엇갈렸는데요. 자, 이슬희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전체에 대한 X인가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국한된 X인가요? 저는 사실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고 보여줘야 될 것도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8일에 이제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여론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인력을 좀 감축을 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HBM 쪽에서도 이제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이제 PC 수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이런 B2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이제 메모리용 관련해서 디램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잠정 실적까지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PBR이 역사적 하단이다, 뭐 1.2배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이 가장 낮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깰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주식시장은 진짜 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또 좋은 예시를 보여줬었죠. 좋은 예시라기보다는 좀 비슷한 예시인데 사실 인텔도 CPU 쪽에서 상당히 좀 강자였었습니다만은 최근에 GPU의 전환이 상당히 좀 늦어지게 되면서 경쟁에서 상당히 좀 밀려났습니다. 그대로 이제 추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듯 삼성전자도 지금은 뭐 HBM에서도 보여준 게 없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일단 TSMC한테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너무 성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잠정 실적까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면 그때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X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만약에 지금 나는 꼭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코스트 레버리지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8일에 공개되는 잠정 실적 내용들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오해 의견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그냥 개별적인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의견을 지금은 마찬가지로 드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지수와 채널링이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PBR 관련해서는 뭐 지금 역사적인 하단 구간이 61,0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한 59,900원까지 6만 원을 깨서 시작을 했다가 또 6만 원을 깨니까 좀 외국인들 매수세,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장 마감까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좀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둔화, 비메모리 적자폭 확대, 뭐 HBM 진입 지연 뭐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돼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악재를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부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스마트폰이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PC에도 계속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면은 당연히 그 메모리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기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이폰 16만 하더라도 기존에 램을 6기가에서 8기가까지 좀 늘려서 탑재를 하고 있고 뭐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16기가까지 램을 탑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좀 줄더라도 일단은 그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앞으로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위치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중동에서 들려온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더해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이 맥쿼리증권에서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연휴를 앞뒀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시장 또 하나 주목해 볼 포인트, 홍콩 증시의 흐름입니다. 중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홍콩 항생지수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흐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대내외 리스크를 안고 약세로 출발한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2,566선 수준에서 시초가 형성 이후에 장 초반 2,555포인트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수급 역시 아쉽습니다.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방어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1.2% 밀렸고요. 2,561선까지 밀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 출발 이후에 홍콩 선물 시장 개장 이후 낙폭이 잠시 축소되는 모습, 상승 반전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언급해 드렸듯이 이 미국 부통령 TV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리스 쪽에 이 손을 들어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자율주행 쪽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23%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지켜내지는 못했고요. 762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5만 원 선까지 1년 7개월 만에 이탈 떨어지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정 부분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3% 약세 61,3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하이닉스 쪽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3%대 약세 흐름 기록했고요. LG엔솔은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은 약세 쪽으로 반전이 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1.4%대 약세, 완성차단 안에서는 현대차가 2.8%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KB금융은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불포함 이후에 오히려 강력한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0.49%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기아차가 1% 넘게 밀렸고 포스코홀딩스도 2.4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일부 2차 전지 내에서는 주가 반등이 있었는데 셀 3사는 비껴갔습니다. 삼성 SDI는 1.8%대 약세 흐름 기록했고요. LG화학은 0.84%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사이 튀어오르는 2차 전지,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선방했는데 그 이유에는 2차 전지가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대 강세, 그리고 에코프로도 4.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엔캠 역시도 2.37%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단에도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래시스가 0.92% 강세, 그리고 휴젤도 0.8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형님들은 밀렸는데 일부 소부장주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리노공업이 0.53%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HPSP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V자 반등 기대된다라는 일각의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쪽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실리콘투가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8% 넘게 밀리면서 42,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대 약세, 펄어비스는 1.94%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하루 쉬고 또 금요일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슬이 팀장님,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밤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이제 그렇게까지 좀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이 비농업 부분 관련해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된 후에 굉장히 좀 출렁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연착륙으로 좀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 부양 관련해서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는 뭔가 이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매를 아예 쉴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히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 부양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상당히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기업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 결과가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도 설명해 주실까요? 마찬가지로 ADP 고용 보고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어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들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도 사실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는지 일단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DP 고용 보고서는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당연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 전망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아마 10시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치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앞으로의 좀 향방이 갈릴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는 46만에서 한 47만 정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많이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예상치를 좀 많이 웃도는지 그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아마 금요일 날 우리가 맞이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시켰던 게 바로 고용지표 때문이었죠. 때문에 고용지표 내용들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테슬라의 인도량 공개되는데 예상치에 부합할지 컨센을 상회하게 될지 그 결과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략 세워볼게요. 이슬이 팀장님,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네, 여전히 좀 방산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전쟁이 지금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끝날 것이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이 확대가 되면 결국 1차적으로 방산 그리고 이제 해운 쪽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 LIG 넥스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3사 위주로 좀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히려 바이오 쪽도 지금 눌렸을 때 한번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또 비만학회도 있고 기타 이제 그 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방산 쪽에 치중하시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섹터 분산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섹터가 또 이제 바이오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 부양책 관련주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안에서는 대형 3사, 3대장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관점이신가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관점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라고 해서 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죠. 워낙에 네. 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해운주들은 아까처럼 이제 흥하해운과 같은 좀 그 밑에 단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산 3사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눌렸을 때 좀 담아보자.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 주들도 살펴보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세 개를 좀 중심으로 지금은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빠지면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이렇게 좀 시속 게임 하듯이 지금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안에서의 어떤 수급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지수보다는 뭐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좀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일단 이번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 여전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특히 초고압 변압기 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방산인데 방산 중에서는 LIG 넥스원이 이제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게 이연됐던 매출이 3분기에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좀 웃도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필두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종목별 시속 게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섹터 전략에 초점을 두고 전략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